교실에서 한국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학생들 사이에서 실망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과 모방국이라는 편견 섞인 한숨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본 제품을 베끼기만 한다는 냉소적 시선과 품질이 형편없다는 비하 발언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최근 일본 최고 명문대학에서 중도 자퇴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학생들이 바로 한국의 대학으로 편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성 때문이라는 점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출신의 타나카 유키입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일본의 명문 와세다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던 평범한 일본 여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교육열이 높은 가정에서 자랐고 할아버지는 도쿄대학 출신의 저명한 학자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일본 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식탁에서는 일본의 정돈된 사회 시스템과 장인 정신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오갔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항상 아시아에서 기술과 품질의 기준은 언제나 일본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의심 없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작년 봄, 우리 학과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해외 기술 탐방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선배들은 주로 미국 실리콘밸리나 독일의 공학연구소를 방문했기에 저도 그런 곳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올해 방문지가 대한민국 서울의 IT 산업 현장과 연구소라고 발표하셨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는 소식에 학생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지, 배울 게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는 눈빛이 교실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옆자리 친구는 큰 한숨을 내쉬며 차라리 중국이 나을 것 같다는 속삭임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도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기술적으로는 일본을 따라오는 후발주자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설명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수님은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미 반도체, 배터리 기술,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라는 말씀에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곧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경험 말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 일본 학생의 눈을 통해 바라본 한국의 모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 2시간 30분의 비행.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습니다. 활주로에서부터 느껴지는 깔끔함과 정돈된 느낌이 나리타 공항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던 한국과 너무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첨단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은 높고 탁 트여 있었으며 자연광이 공항 내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깨끗하게 반짝였고 어디를 둘러봐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공항도 깨끗하다고 자부하는데 이곳은 그 이상의 깔끔함이 느껴졌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친절한 미소로 여행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직원들이 일본어와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로봇 안내원이 다가와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런 고급 서비스 로봇을 공항에서 실제로 운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에서는 여권 스캔과 지문 인식 후 몇 초 만에 입국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자동화 시스템이 있지만 이곳의 속도와 편리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제공되어 데이터 로밍 없이도 인터넷이 가능했습니다. 동행한 친구들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부모님께 도착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버스에 탑승했는데
버스 안에도 고속 와이파이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좌석에는 USB 충전 포트까지 설치되어 있어 배터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도쿄의 복잡하고 좁은 도로와는 달리 넓고 체계적인 도로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남산과 한강의 조화가 도시에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무엇보다 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고 사람들은 모두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신호를 지키고 있어 도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쿄와 달리 서울의 지하철역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내부의 와이파이와 5G 환경은 일본의 지하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녁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습니다. 밤이 되자 건물 외벽에 펼쳐지는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쇼에 저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주변의 쇼핑몰은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혼자서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쿄도 안전한 도시지만 서울의 밤거리는 그 이상으로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첫날부터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한국의 IT 대기업 삼성전자 본사와 연구소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삼성전자 사옥 앞에 서자 그 웅장함과 미래지향적 디자인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초대형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인 직원은 유창한 일본어로 회사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제품들을 나열하는 동안 우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메모리 반도체, TV, 디스플레이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이 44%로 일본 기업들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구소 내부 투어가 시작되자 최첨단 장비와 시설에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학교 연구실보다 몇 세대는 앞선 기술과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연구원들의 평균 나이가 매우 젊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연구원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젊은 인재들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직원 휴게실은 마치 고급 카페와 같았고 구내식당의 메뉴는 호텔 뷔페 수준이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헬스장, 수영장, 심지어 수면실까지 갖추고 있어 복지 수준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 연구원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회사가 제공하는 자기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은 연간 일정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고 외국어 학습도 전액 지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투자가 회사의 혁신 문화를 만든다는 설명을 들으며 일본 기업들의 보수적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에서 한식 뷔페를 경험했는데 음식의 종류와 질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식사 후 방문한 제품 개발실에서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미래 기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접히는 디스플레이, 투명 스크린, 홀로그램 인터페이스 등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들이 실제로 개발 중이었습니다. 일본도 기술 강국이라 자부했지만 이곳에서 보는 혁신의 속도와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문화였습니다. 안내하던 직원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문화가 혁신의 핵심이라며 100번의 시도 중 99번 실패해도 한 번의 성공을 중요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한국 기업의 빠른 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이라는 설명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스타트업 밸리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남부에 위치한 IT 기업들의 집적지로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IT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어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쳐 흘렀습니다.
특히 젊은 창업가들이 많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안정적인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문화가 강한데 이곳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몇몇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네트워킹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불과 3년 만에 회사 가치를 1조 원대로 키운 유니콘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고작 29세라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셋째 날은 한국의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두 곳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저는 무척 기대가 되었습니다. 와세다도 명문대이지만 아시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도착하자 넓고 아름다운 캠퍼스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도쿄의 대학들이 도심 속에 좁게 자리 잡은 것과 달리 서울대는 관악산 자락에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캠퍼스 내 건물들은 최신식 시설로 채워져 있었고 특히 공학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 안내인은 서울대가 인공지능,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모든 강의실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 대학들도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칠판과 분필을 사용하는 교실이 많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학들이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과 긴밀하게 연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실제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대학들의 이론 중심 교육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지원도 매우 적극적이어서 학생들의 창업에도 많은 혜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학생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가격은 매우 저렴한데 비의 메뉴가 다양하고 맛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목표의식, 그리고 글로벌한 시각에 놀랐습니다. 모두가 영어는 물론 제2외국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했고 해외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내향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했습니다. 오후에는 카이스트를 방문했는데 이곳은 더욱 미래지향적인 캠퍼스였습니다. 로봇공학 연구실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이 있었습니다. 그 로봇은 계단을 오르내리고 문을 열고 심지어 커피를 타서 가져오는 복잡한 동작까지 수행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개발 기간을 물었더니 놀랍게도 단 6개월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성과를 내려면 최소 1, 2년은 걸릴 프로젝트였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센터에서는 학부생들이 직접 개발한 AI 솔루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료 영상 분석, 자율주행, 자연어 처리 등 첨단 분야의 프로젝트들이 실제 기업에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연구들이 단순한 학문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교수님은 한국의 교육이 빨리빨리 문화와 결합하여 혁신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캠퍼스 투어를 마치고 학생 라운지에서 쉬고 있을 때 한 한국 학생이 다가와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간 공부한 경험이 있다며 도쿄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그가 일본의 정돈된 문화와 세심함을 존중하면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일본은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너무 느리고 한국은 빠르지만 가끔 조급하다고 했습니다.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그의 의견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와 디지털 서비스를 자랑한다고 들었는데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의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도시 전체가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미래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스마트 가로등은 보행자가 있을 때만 밝기를 높이고 쓰레기통은 차는 정도를 자동으로 감지했습니다. 교통신호도 실시간 차량 흐름에 맞게 조절되어 정체가 최소화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공무원은 이 시스템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30% 줄고 교통 정체가 40%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정부 디지털 서비스 센터에서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행정 서비스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부터 세금 납부, 심지어 부동산 거래까지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데모 시연을 보니 몇 번의 터치만으로 각종 증명서가 발급되는 과정이 너무 간단해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도장과 종이 서류, 대면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방문한 5G 체험관에서는 한국의 통신 기술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속도 테스트 결과 다운로드 속도가 1.5GB로 일본에서 경험한 것보다 3배 이상 빨랐습니다. AR과 VR을 활용한 원격 진료, 실시간 홀로그램 통화 등 미래 서비스도 시연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농촌 지역까지 이러한 고속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안내원은 한국의 전국 5G 커버리지가 95%를 넘어 디지털 격차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유명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방문했는데 이곳은 스타트업의 메카였습니다. 수십 개의 신생 기업들이 한 공간에서 일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모습이 활기찼습니다. 모든 공간이 최신 기술로 무장하고 있었고 24시간 운영되어 언제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초기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제공부터 세금 혜택, 자금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도전 정신이 살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번화가로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작은 노점상에서부터 대형 백화점까지 모든 곳에서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지갑 없이 휴대폰만으로 쇼핑, 식사, 대중교통 이용이 모두 가능한 편리함이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금 사용이 많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한국인 학생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현금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디지털 생활은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배가 고파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무인 결제 시스템만 있는 24시간 편의점은 직원 없이도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얼굴 인식과 AI 카메라로 도난을 방지하면서도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그날의 경험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일본은 이런 디지털 혁신에서 뒤처지게 되었을까요? 일본도 한때는 기술 강국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변화의 속도가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다섯째 날은 한국의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살펴보는 일정이었습니다. K-팝과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 규모와 영향력이 궁금했습니다. 아침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 하나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내부에는 최첨단 녹음실, 안무 연습실, 영상 제작 스튜디오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마케팅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한류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닌 국가적 전략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팝 아이돌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정도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아이돌 산업이 국내 시장에 집중된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트레이닝 시스템도 일본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특히 언어 교육에 투자하여 아티스트들이 여러 나라 언어로 소통할 수 있게 준비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한국 드라마 촬영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촬영 세트장의 규모와 퀄리티가 할리우드 수준이라 놀라웠습니다. 특히 컴퓨터 그래픽과 특수효과, 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어 일본 드라마 제작 환경과 큰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프로듀서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 배우들이
일본 배우들보다 더 인기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게임 산업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라인 게임 개발사를 방문했는데 그 규모와 국제적 영향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회사의 게임들은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게임 산업이 콘솔 중심인 반면 한국은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에 주력한 점이 성공 요인이라고 합니다. 개발자들의 평균 연령이 매우 젊고 글로벌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게임 개발실을 둘러보며 개발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열정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한 개발자는 한국 게임의 강점이 빠른 업데이트와 유저 피드백 반영 속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녁에는 서울의 유명한 문화 거리인 홍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열리는 젊은이들의 버스킹과 자유로운 예술 활동이 도시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도쿄의 번화가와는 또 다른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카페에 앉아 주변을 관찰하며 한국 젊은이들의 패션 감각과 트렌드에 대한 민감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다소 획일적인 패션을 추구한다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더 다양하고 대담했습니다. 홍대 거리의 한 소규모 공연장에서는 인디 밴드의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한국 전통 요소와 현대적 사운드를 융합한 독특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통과 현대를 창의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이 한류의 글로벌 성공 비결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한국 문화 산업의 전략적 접근과 글로벌 비전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문화 콘텐츠도 훌륭하지만 국제적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한국의 전략이 부러웠습니다. 문화적 소프트 파워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한국은 일본보다 먼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 안전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의 한 주거단지를 방문했는데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시설에 놀랐습니다. 일본의 좁은 맨션과 달리 한국의 아파트는 넓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거단지 내의 도서관,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어린이집까지 갖춘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지 관리 시스템도 모두 디지털화되어 있어 주민들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가정집을 방문할 기회도 있었는데 집 안의 모든 가전제품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식품 재고를 관리하고 에어컨이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는 모습이 마치 미래의 집 같았습니다. 한국 가정의 평균 인터넷 속도가 일본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을 방문했는데 첨단 의료 장비와 디지털 의료 시스템이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환자의 모든 의료 기록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어느 병원을 가도 진료 기록을 즉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격 진료 시스템도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어 환자들이 집에서도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의료 시스템이 아직 종이 차트와 팩스에 의존하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공공안전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의 범죄율이 도쿄보다 더 낮다는 통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CCTV와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시 전체에 설치되어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 앱과 서비스가 잘 구축되어 있어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비상 상황 시 경찰의 출동 시간이 평균 3분 이내라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의 배달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호텔 방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자 30분도 채 되지 않아 따뜻한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속도와 다양성이었습니다. 배달 앱을 통해 음식뿐만 아니라 생필품, 약품, 심지어 꽃까지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마지막 밤, 한강공원에서 열린 야간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평화롭게 공원에 모여 음악을 즐기고 피크닉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원의 청결함과 질서 정연한 분위기, 그리고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도 눈에 띄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 글로벌 문화 영향력, 그리고 높은 삶의 질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오랜 경제 침체와 사회적 고착화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일본의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미래를 준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더 역동적인 환경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와세다 대학교 캠퍼스를 걸으며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의 오래된 시설과 칠판, 종이로 가득한 행정실, 느린 와이파이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수님의 일방적인 강의와 질문 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이전과 달리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에서 메뉴를 보며 한국 대학 식당의 다양하고 건강한 음식이 그리워졌습니다. 도쿄 시내를 걸으면서도 서울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도시 시스템이 자꾸 비교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끊기고 카페에서 현금을 꺼내야 할 때마다 한국의 편리함이 생각났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사회의 느린 변화와 혁신에 대한 두려움이 처음으로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부모님께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놀라시고 반대하셨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차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제게 한국의 IT 환경과 혁신 문화가 얼마나 큰 기회인지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임을 이해시키기 위해 여러 자료와 통계도 준비했습니다. 한 달간의 설득 끝에 부모님께서는 마침내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와세다 대학교를 자퇴하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편입학 신청을 했습니다. 입학 시험과 면접을 위해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5시간씩 한국어 학습에 몰두했고 온라인으로 한국 친구들과 대화하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서울대학교의 조건부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일정 수준을 달성하면 다음 학기부터 정식 학생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서울로 떠났고 어학당에 등록해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마침내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정식 학생이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은 쉽지 않았지만 한국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했습니다. 수업은 예상대로 도전적이었지만 실용적인 프로젝트와 산학협력 기회가 많아 매일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유일한 일본인 유학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과에만 3명의 일본인 학생이 있었고 다른 학과까지 포함하면 수십 명의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저와 비슷한 이유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더 나은 환경, 글로벌 시각,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고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함께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며 창업의 꿈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점인 세심함과 완벽주의, 한국의 장점인 빠른 실행력과 혁신을 결합하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 믿습니다. 가끔 일본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립지만 제 선택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본 학생들이 저와 같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국의 우수한 점을 배우고 교류함으로써 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한 일본 학생의 눈을 통해 본 한국의 모습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제 사연이 일본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일본 학생들이 저에게 한국 유학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메시지로 시작했지만 곧 수백 명의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누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일본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에서 한국의 교육 환경과 디지털 혁신, 그리고 저희 유학 경험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한국 유학붐이라는 표현이 일본 미디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대학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커리큘럼 개편과 디지털 인프라 강화에 나섰습니다. 몇몇 대학은 한국 대학들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젠 서울 곳곳에서 일본인 유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는 매주 토요일 일본인 유학생 모임이 열리는데 처음에는 10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00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생활의 팁을 나누며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한국에 남아 취업하거나 창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선배들은 이미 한국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인 파트너와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우리 모임은 단순한 친목을 넘어 양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새로운 세대의 움직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문화, 예술 분야에서 한일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세심함과 완성도, 한국의 혁신성과 추진력이 만나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제 꿈은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을 잇는 기술 기업을 창업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본인 친구들도 같은 꿈을 꾸고 있으며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본과 한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의 최첨단 의료 시스템과 웰니스 산업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타나카 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